안녕하세요. 슬립토크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눈을 감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이 이야기의 모든 저작권은 공식 채널 슬립토크에 있습니다. 다른 채널에서 게시된 내용은 모두 비공식이며 허위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사람들에게 바보라 불리던 윤수가 순수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인간의 선함에 있음을 보여준다. 채원 또한 아름다운 뿐 아니라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물로 남편을 존중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준다. 이에 대비되는 탐욕스러운 최경우와 이웃의 간사한 행동은 결국 스스로 화를 부르고 거짓과 욕심이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진리를 드러낸다. 말은 나무가 뜻밖의 재물이 되는 장면은 하늘이 착한 마음씨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상징으로 선한 사람이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이처럼 이야기는 악을 꾸짖고 선을 칭송하며 사람들에게 언제나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옛날 옛적 조선 중기 어느 때 경상도의 깊고 깊은 산골에는 김씨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김가촌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한켠에는 김육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지요. 김육의 집안은 예로부터 마을에서 손꼽히는 큰 부잣집이었답니다. 대대로 넓은 논과 비옥한 밭을 가지고 있었고 기와지붕이 얹힌 큰 저택에 하인들이 머물던 여러 채의 집까지 갖춘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문이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김육의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일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도박판에 흥미를 느끼더니 처음에는 친구들과 가볍게 어울리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큰 도박판에 빠져들고 말았지요. 아버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도박판을 기웃거리며 결국 집안에 있던 돈을 죄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쌓아두었던 곡식 창고에서 곡식을 꺼내 도박 빚을 갚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곡식이 바닥나자 이번에는 하나둘씩 소중한 논과 밭마저 팔기 시작했답니다. 아내는 눈물로 말리고 아들 김육과 며느리도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어요. 이미 마음을 잃고 도박에 빠져버린 아버지는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잃었던 돈을 다 찾을 수 있다. 아버지는 끝없이 도박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김육의 집에 남은 것은 산 아래 비탈진 곳에 있는 조그만 밭 2마지기 뿐이었습니다. 그 땅마저도 메마르고 돌이 많아서 농사짓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날려버리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조상님들께 무슨 낯승해서 뵐까? 자식에게 무슨 면목으로 얼굴을 들겠는가? 김육의 아버지는 하루 종일 한탄하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깊은 근심에 인해 마음의 병을 얻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육의 아버지는 갑자기 몸 눕더니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김육의 아버지는 숨을 거두기 직전에 김육의 손을 붙잡고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며칠을 힘겹게 앓다가 결국 한탄과 절망 속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부유한 양반집에서 곱게 자라난 김육에게 하루아침에 닥쳐온 가난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밝히도록 밭일을 해봐도 하루하루 끼니를 잊기에도 빠듯했습니다. 예전에는
하인들이 하던 온갖 굳은 일을 직접 해야 했고 양반이라는 체면도 모두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런 힘든 생활을 감당하지 못한 김육은 점점 몸과 마음이 병들어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슬픔과 가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몸 눕는 날이 잦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김씨 집안의 대가 완전히 끊기는 것 아니냐 하고 쑥덕거렸습니다. 하지만 김육에게는 윤수라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윤수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들보다 머리가 느리고 말을 알아듣는 것이 더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씨는 아주 착했고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순박한 아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를 윤수 도련님이라고 점잔 빼며 불렀지만 속으로는 김바보라며 혀를 찼습니다. 이는 김씨 집안이 예전에는 부자였기에 겨우 체면을 차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가난한 집안이었다면 사람들은 대놓고 바보라며 구박하고 놀렸을 것입니다. 김육은 어느 날 이제 자신이 죽을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 마지막으로 아들 윤수를 잠자리 곁으로 불렀습니다. 어리숙한 아들이 홀로 남겨질 것을 생각하니 아버지의 마음은 그 걱정으로 무겁고 슬펐습니다. 윤수야, 아버지가 이제 너를 두고 먼 길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김육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들아, 너에게 마지막으로 꼭 해줄 말이 있다. 잘 듣거라. 김육은 힘겹게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발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이부자리 밑에 있는 낡은 보자기를 꺼내오거라. 윤수는 아버지의 말대로 정갈하게 접혀있는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김육은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에 쌓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반쪽짜리 옥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 푸른빛이 나면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아주 좋은 옥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옆마을 박씨들이 모여 사는 바깥촌으로 가거라. 그곳에 박정원 영감이라는 분이 계신다. 그분은 나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친형님 같은 벗이니라. 김육은 윤수의 손에 옥각을 쥐어주었습니다. 사실 내가 너를 위해 미리 혼인 약속을 해두었단다. 서로의 자녀를 혼인시키자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박 영감과 약속했단다. 이 옥조각이 바로 그 혼인 약속의 증표다. 만약 박 영감께서 이 약속을 잊지 않고 딸을 내게 시집 보내준다면 너는 그 여인을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거라. 김육이 다시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집안의 모든 일은 부인에게 맡기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부인의 말을 따르도록 하여라. 그래야 너희 부부가 사이좋게 잘 살게 될 것이다. 어리숙한 윤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모두 귀담아 들었습니다. 만약 박 영감께서 오랜 세월이 흘러 약속을 잊으셨거나 너의 모습을 보고 혼사를 거절하시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섭섭해하지 말거라. 그럴 때는 이 옥각을 읍내장터에 가져가서 팔아라. 이 옥은 좋은 것이라. 당분간 네가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이 될 것이다. 김육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네가 비록 남들보다 조금 느리지만 마음만은 착하다는 걸 알고 있다. 그 마음 변치 말고 살 거라. 이 말을 끝으로 김육은 아들의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윤수는 동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아버지의 무덤에 마지막으로 절을 올리고 사흘째까지 정성스럽게 지낸 후 아버지의 유언대로 옥조각을 품에 넣고 바깥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바깥촌은
김가촌에서 산 하나를 넘어야 하는 꽤 먼 곳이었습니다. 윤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낯선 산길을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중간중간 쉬어가며 해가 서쪽으로 뉘울 무렵이 되어서야 박정원 영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정원 영감의 집은 예전 김씨 집안만큼은 아니었어도 꽤나 큼직한 기와집이었습니다. 윤수가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자 뜻밖에도 박 영감이 직접 나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박 영감은 눈앞에 있는 낯선 청년을 고개를 갸우거리며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박정원 영감이 물었습니다. 저는 김가촌에서 온 김육의 아들 윤수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제게 박 영감님을 찾아가라 당부하셨습니다. 윤수는 말을 더듬으며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정원 영감은 김육이라는 이름을 듣고는 깜짝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몹시 슬퍼했습니다. 김육이 세상을 떠났다고? 대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러면서도 이 어수룩해 보이는 청년이 정말 친우의 아들인가 싶어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네가 정말 김육의 아들이라면 증표가 될 만한 것을 보여주거라. 윤수는 품속에서 소중히 간직해온 옥각을 꺼내 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가져가서 박 영감님께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박정원 영감이 그 옥각을 본 순간 얼굴빛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20여 년 전 김육과 자신이 둘로 쪼개어 나눠 가졌던 혼인 약속의 증표였기 때문입니다. 영감은 품에서 자신이 가진 나머지 반쪽을 얼른 꺼내 맞추어 보았고 두 조각은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딱 들어맞았습니다. 박정원 영감의 마음은 몹시 복잡해졌습니다. 20여 년 전 친구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딸 채원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미인이었으며 글도 읽고 바느질 솜씨도 훌륭한 슬기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딸을 이 어리숙해 보이는 총각에게 시집 보내야 하는가 깊은 한숨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의리 없는 사람이란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먼저 세상을 떠난 친구에게도 면목이 서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귀한 딸을 보내자니 마음이 아프구나. 박 영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박정원 영감의 딸 채원이 나왔습니다. 채원은 정말로 달같이 고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우아한 자태, 특히 맑고 총명해 보이는 눈동자가 빛을 냈습니다. 채원은 아버지와 낯선 남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대충 사정을 짐작했습니다. 아버지의 고민을 눈치채고는 앞으로 나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김어르신과 약속하신 혼사 이야기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오랜 세월 전 두 분께서 옥각으로 증표를 나눌 정도의 인연이라면 그것이 제 운명 아니겠습니까? 제가 거역할 이유가 없습니다. 채원의 목소리는 맑고 차분했습니다. 한편 윤수는 채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난생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여인이 자신과 혼인하겠다고 하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저와 혼인하시면 모든 것을 부인께 맡기라 하셨습니다. 집안의 돈도 모두 부인께서 관리하시고 큰일 작은일 모두 부인 말씀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채원은 윤수의 순박하고 솔직한 모습에 환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조금 모자라 보이지만 마음만은 참 착해 보였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고 자신을 속이거나 괴롭힐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박정원 영감도 딸이 이미 마음을 굳힌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날을 받아서 혼례를 치르도록 하자. 며칠 후 박 영감은 좋은 날을 잡아 두 사람의 혼례를 치러주었습니다. 혼례날 윤수는 새 옷을 차려입고 말을 타고 채원의 집으로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는데 어리숙한 신랑과 아름다운 신부가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수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당당하게 가마에 앉아 시댁인 김가촌으로 향했습니다. 혼인 후 김가촌에서 윤수와 채원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윤수는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밭으로 나가 하루 종일 땀 흘려 농사일을 했습니다. 일은 서툴렀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채원은 집에서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채원은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또한 이웃집 안악들의 바느질 일을 맡아서 삭슬 받았습니다. 채원의 바느질 솜씨는 워낙 뛰어나서 멀리서도 일감을 가져올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번 돈은 모두 집안 살림에 보탰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두 사람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윤수는 언제나 채원을 하늘처럼 떠받들었고 채원도 윤수의 순박하고 착한 마음을 알아주며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저녁이면 둘이 마주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웃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저런 바보가 어떻게 저토록 아름답고 현명한 부인을 얻었을까? 전생에 나라라도 구한 공덕이 있었나 봐. 이런 말들을 주고받으며 두 사람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마을의 젊은 총각들은 윤수를 질투했습니다. 윤수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채원에게 찝쩍거리려고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윤수가 항상 그림자처럼 채원 곁에 붙어 있어서 좀처럼 기회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윤수는 비록 바보였지만 자신의 아내를 지키는 일만큼은 본능적으로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혼인한 지 1년이 지난 어느 따뜻한 봄날, 채원은 윤수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윤수는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안고 웃음을 터뜨렸고 누구든 만나면 아이를 보여주며 자랑했습니다. 보세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예? 이렇게 평화로운 김가촌의 나날이 흘러갔습니다. 한편 김가촌에서 10리쯤 떨어진 곳에는 최씨들이 모여 사는 최가촌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최경호라는 큰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최경호는 그 지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수백 마지기의 논밭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소작인들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품은 욕심이 많고 속마음이 꿍꿍이로 가득했습니다. 경호는 소작인들에게 일은 고되게 시키면서도 품삯은 턱없이 적게 주었습니다. 올해는 흉년이라 수확이 적구먼. 시장에서 곡식값이 떨어졌구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품삯을 깎아내렸습니다. 또한 농사철에는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며 사람들을 마치 노비처럼 혹독하게 부렸습니다. 특히 경호는 젊고 예쁜 안악들을 보면 온갖 핑계를 대며 찝쩍거렸습니다. 이를 핑계로 집으로 불러들이거나 혼자 있을 때를 노려 차마 말로 담기 어려운 짓을 하려고 들었습니다. 마을 부녀자들은 모두 경호를 무서워했고 가능하면 멀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경호에게 하늘이 내린 벌이었는지 그의 아내는 아들을 낳은 후 몸이 약해져서 젖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갓난 아이는 배가 고파 밤낮으로 울어댔습니다. 경호는
속이 타 들어갔습니다. 이런, 어서 유모를 구해야겠다. 경호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경호는 마을에서 유명한 중매쟁이인 손할머니를 불러왔습니다. 마을의 모든 여인이란 여인은 모두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단순히 유모를 구하는 것 이상의 다른 속셈도 있었습니다. 손할머니, 내가 유모를 한 사람 구하려 하오. 경호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어. 반드시 젊고 얼굴이 반반한 부인이어야 하오. 물론 젖도 충분해야 하고 말이요. 손할머니는 오랫동안 중매일을 해온 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경호의 말 속에 숨겨진 꿍꿍이를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경호가 단순히 자식을 위해 유모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호는 손할머니에게 10량의 돈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성금이고 일이 성사되면 이 돈의 배로 드리겠소.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손할머니는 돈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걱정 마시오. 아주 적합한 부인을 찾아오겠소. 손할머니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손할머니는 젊고 아름다우면서 얼마 전 아들을 낳은 부인을 찾아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 저 집,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소문을 캐묻다가 김가촌 윤수의 아내 채원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 그 아내 말이지. 얼굴이 보름달처럼 곱고 아름답다고 하더군. 몸가짐도 우아하고 성품도 참 어질다고 했어. 게다가 얼마 전에 아들을 낳았으니 젖은 아주 풍부할 거야. 손할머니는 채원 이야기를 듣자 기뻐서 무릎을 쳤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로구나. 아, 손할머니는 급히 김가촌 윤수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마침 채원이 나와 문을 열어주자 손할머니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윤수댁, 오늘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러 찾아왔네. 손할머니가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최가촌의 최경호 영감께서 유모를 구하신다는데 자네가 딱이지 않은가. 마침 밭에서 돌아온 윤수가 이 말을 듣고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유모 일을 할 필요 없소. 할머니께서나 하시오. 손할머니는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할 수 있다면 벌써 했겠지. 하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 그런 일은 못하네. 그러면서 의미스러운 눈빛으로 덧붙였습니다. 게다가 최 영감께서 주시는 품삯이 보통 큰 돈이 아니야. 1년만 일하면 100냥을 준다고 하더라고. 100냥이라고요? 윤수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00냥은 그들 부부가 몇 년을 열심히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이었습니다. 손할머니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자네들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이제 아이까지 태어났으니 앞으로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겠느냐. 아이, 옷도 해 입히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나중에 글 공부도 시켜야 하지 않겠나? 채원은 손할머니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손할머니의 말이 마냥 틀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같은 살림으로는 아이에게 제대로 된 것을 해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잘 생각해보게. 이 돈이 있으면 아이를 좋은 서당에 보낼 수도 있고 나중에 과거 공부도 시킬 수 있을 걸세? 손할머니는 더욱 구체적으로 채원을 설득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 윤수댁. 새 식구 수년을 고생하지 않을 만큼 아주 큰 돈이지. 하지만 윤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집사람은 어디 안 갑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
아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도 젖을 뗄 때가 되었고 앞으로 아이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 텐데 지금 같은 형편으로는 아이에게 제대로 된 공부도 시킬 수 없을 거야. 1년만 고생하면 우리 아이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 채원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어떤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손할머니는 채원이 마음을 내비치자 반가워하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최영감 아기를 돌보면 되는 일이네. 최영감 댁은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니 하인들도 많고 음식도 좋게 해줄 걸세. 그냥 아기만 돌보면 되니 이 얼마나 편한 자리인가.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라네. 채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헐, 조선 중기 김가촌의 부유한 양반 김육은 아버지의 도박으로 전 재산을 잃고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전 김육은 어리숙한 아들 윤수에게 옥조각을 주며 박가촌의 박정원 영감과 20년 전에 맺은 혼인 약속을 지키라 당부했습니다. 윤수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박정원을 찾아갔고 박정원은 고민 끝에 딸 채원과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채원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어리숙하지만 착한 윤수를 받아들였습니다. 혼인 후 두 사람은 가난하지만 서로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고 1년 후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편 최가촌의 부자 최경호는 욕심 많고 간교한 인물로 갓난아기를 위해 젊고 아름다운 유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모를 핑계로 음흉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매쟁이 손할머니를 통해 채원의 소문을 들은 최경호는 큰 돈을 주겠다며 유모 일을 제안했습니다. 손할머니는 윤수의 집을 찾아가 채원이 1년이라면 백양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수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채원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은 할 수는 있지만 조건이 있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할머니는 채원이 마음을 내비치자 반가워하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최영감 아기를 돌보면 되는 일이네. 최영감 댁은 그 동네에서 제일 가는 부잣집이니 하인들도 많고 음식도 좋게 해줄 걸세. 그냥 아기만 돌보면 되니 얼마나 편한 자리인가. 남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란 말일세. 채원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석 달치 품삯을 미리 주셔야 합니다. 손할머니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걱정일랑 마시오. 최영감님은 돈이 많으신 분이니 그 정도는 문제 없을 것이오. 윤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집 사람은 어디 안 갑니다. 하지만 채원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조용히 있었습니다. 손할머니는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럼 내가 최 영감님께 가서 이리 말하고 오겠소. 조금만 기다리시게. 손할머니는 급히 최가촌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모할 부인을 찾았습니다. 손할머니는 경호에게 채원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다며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수에 대해서도 은근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의 남편이 조금 모자한 편입니다. 순박하기가 이를 데 없지요. 경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좋겠군. 남편이 저리 어리숙하면 부인을 꼬드기기가 쉽겠지. 손 할머니가 계속해서 부추였습니다. 영감님께서 그 부인을 잘 대해주신다면 혹시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말에 경호는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석 달치 품삯을 미리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문제 없겠지요? 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호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까진 뭐 어렵겠소. 당장 준비해드리겠소. 그는 곧바로 25양을 꺼내어 손 할머니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서 그 부인을 데려오시오. 손 할머니는 돈을 받자 신이 나서 김가촌 윤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 석 달치 품삯일세. 25양을 채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채원은 손에 들어온 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토록 큰 돈을 한 번에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윤수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채원이 단호하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이것은 우리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 세원은 윤수를 바라보며 애하게 말했습니다. 윤수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이 떠나면 저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하오? 채원이 윤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서방님과 떨어져 있기가 싫어요. 하지만 이것도 우리 아기의 미래를 위한 일이에요. 손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 돈이 있으면 우리 아기를 제대로 된 서당에 보낼 수 있답니다. 1년만 고생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게요. 어디도 가지 않을게요. 윤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부인께서 하자는 대로 하겠소. 나는 당신 말만 따르겠소. 채원은 떠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열량을 떼어내어 이웃집 김 할머니에게 주며 부탁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없는 동안 우리 아기 좀 잘 보살펴 주세요. 김 할머니는 그 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큰 돈을 어디서 구했니? 김 할머니는 사정을 들은 후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내 손자처럼 잘 돌봐주겠다. 또한 채원은 김 할아버지에게도 10양을 주며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서방님이 혼자 지내는 동안 좀 살펴봐 주세요. 끼니 거르지 않고 제 밥은 먹는지 보아주십시오. 김 할아버지도 흔쾌히 응했습니다. 그런 건 당연한 일이지.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살아야지. 모든 준비를 마친 채원은 손 할머니를 따라 경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수는 대문까지 나와 채원을 배웅했습니다. 채원도 발걸음을 옮기면서 계속 뒤를 돌아보며 윤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헤어지는 아쉬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채원이 떠난 후 윤수는 혼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아내 없이 지내는 것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밤이면 잠자리에 혼자 누워 채원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윤수를 본 이웃집 김할아버지는 그를 가엾게 여겨 자주 찾아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김할아버지에게는 윤수의 순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는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할아버지가 윤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윤수야, 올해 내 밭에는 무엇을 심을 생각이냐? 윤수는 머리를 극적극적 긁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집사람이 무엇을 심으라고 하면 그대로 했었는데요. 김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자꾸나. 우리 집밭과 내 집밭이 바로 붙어 있으니 올해는 함께 농사를 짓는 게 어떻겠니?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가꾸어서 가을에 거두어 나란히 나누어 가지면 되지 않겠냐? 혼자서 농사 짓기가 막막했던 윤수는 그 말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할아버지께서 도와주시면 참 든든하겠어요. 김 할아버지가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런데 윤수야,
추수할 때 너는 땅 위의 것을 가져갈래? 아니면 땅 밑의 것을 가져갈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윤수는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말에 기뻐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땅 위의 것을 가져가겠어요. 김할아버지는 속으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럼 그렇게 하구나. 김할아버지는 두 집밭에 모두 고구마와 땅콩을 심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수확할 때가 되자 김할아버지는 윤수를 불렀습니다. 윤수야, 약속한 대로 너는 땅 위의 것을, 나는 땅 밑의 것을 가져가졌구나. 김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결국 김할아버지는 맛있는 고구마와 땅콩을 모두 가져갔고 윤수는 고구마와 땅콩이 없는 쓸모없는 잎사귀와 줄기만 잔뜩 얻게 되었습니다. 윤수는 뒤늦게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김할아버지가 다시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윤수야, 이번에는 무엇을 심을까? 너는 이번에도 땅 위의 것을 가져갈래? 아니면 땅 밑의 것을 가져갈래? 윤수는 전에 당한 일이 있어서 이번에는 속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땅 밑의 것을 가져가겠어요. 김할아버지는 속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다. 이번에는 김할아버지가 밭에 모두 들깨를 심었습니다. 수확때가 되자 김할아버지는 알이 꽉 찬 들깨 이삭을 모두 가져갔고 윤수는 또다시 쓸모없는 들깨 줄기만 얻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씨앗을 심을 때가 되었습니다. 김할아버지가 또 찾아와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윤수는 이번에는 나름 꾀를 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땅 위의 것도 땅 밑의 것도 모두 가져가겠어요. 김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다. 이번에는 땅 위와 땅 밑을 모두 네가 가져가거라. 김할아버지는 이번에는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수확할 때가 되자 윤수는 옥수수 줄기와 뿌리만 가져가게 되었고 정작 옥수수는 모두 김할아버지가 가져갔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왔는데 윤수의 집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줄기와 뿌리만 가져간 셈이었습니다. 윤수는 우라같이 치밀어 김할아버지를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할아버지는 집에 없고 김할머니만 있었습니다. 윤수가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서자 김할머니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아이고, 윤수야, 너 왜 그렇게 화를 내니? 그보다 네 댁 마누라를 데려올 날이 되지 않았느냐? 윤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채원이 돌아올 날짜를 그만 깜빡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 맞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네요. 윤수는 농사일에 분노했던 것도 있고 급히 길을 나서려 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윤수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가지 말고 우리 영감이 마을 동쪽에서 나귀를 끌고 있을 거야. 가서 나귀를 빌려서 가면 더 빠르지 않겠니? 윤수는 김할머니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동쪽으로 가보니 정말로 김할아버지가 나귀를 끌고 있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사실 지금까지 윤수를 속여서 곡식을 가져간 것이 미안한 마음이 들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윤수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따지러 오는 것은 아닌가 싶어 긴장했습니다. 윤수야, 무슨 일이냐? 김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김할머니께서 나귀를 빌려서 집사람 데리러 가라고 하셨어요. 윤수가 대답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곡식일로 따지러 온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 나귀를 가져가거라. 흔쾌히 나귀를 빌려주었습니다. 윤수는 나귀를 타고
최가촌 경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윤수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채원은 1년간 경호의 집에서 힘든 시간을 겪고 있었습니다. 톤 할머니와 함께 채원이 최가촌에 도착했을 때 경호는 채원을 보자마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이런 미인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뒤로 경호는 채원을 차지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비싼 옷감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갖다 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틈만 나면 채원에게 치근덕거리며 달콤한 말로 유혹했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부인은 김가촌에서 고생할 사람이 아니요. 내 첩이 되어주면 평생 맛있는 것 먹고 좋은 옷 입으며 호강할 수 있어. 경호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경호의 유혹에 전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영감님, 저는 엄연히 남편이 있는 몸입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경호가 계속 추근거리자 채원은 오히려 경호의 부인과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경호의 부인과 아이 기르는 이야기, 살림하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경호는 차마 말을 걸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의 1년이 흐르자 경호는 점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채원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틈을 노릴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계약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경호의 부인은 마침 친정에 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경호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을 놓치면 저녁에 채원이 돌아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호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일하는 여종에게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미리 준비해둔 약을 음식에 탔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정신이 흐릿해져서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채원이 경호를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영감님, 약속한 기간이 끝났으니 남은 품삯을 주시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경호는 속으로는 음흉한 생각을 품고 겉으로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소. 마지막 날이니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으니 드시고 가시오. 경호는 채원을 사랑방으로 데려가 차린 음식을 보여줬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음식은 괜찮습니다. 이제 곧 해가 질 테니 어서 품삯을 받아 집으로 가야 합니다. 집에서 남편과 아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호가 계속 음식을 권했습니다. 아니요. 꼭 드시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특별히 준비한 것인데 일단 음식부터 드시고 계시오. 그동안 제가 품삯을 준비해 오겠소. 경호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돈을 가져오는 척 했습니다. 사실은 약의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경호가 돈을 가져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두고 온 짐이 생각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기분이 좋아 경호가 권한 음식은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윤수가 나귀를 타고 경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앞에 나귀를 메어두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큰 개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습니다. 경호가 기르는 사나운 개였습니다. 윤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개는 윤수가 겁먹은 것을 보고 산개에 달려들었습니다. 도망다니던 윤수는 사랑방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상위에 놓인 닭고기 요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급한 대로 닭다리 하나를 떼어내어 개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면 원수도 친구가 된다는 말이 과연 맞았습니다. 개는 닭다리를 받아먹고는 더 이상 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윤수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때 채원이 짐을 챙겨 나오다가 윤수를 발견했습니다. 서방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1년 만에 만난 남편을 보고 채원은 너무나 반가워했습니다. 윤수도 아내를 보자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부인,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소. 빨리 집으로 갑시다. 채원은 윤수를 사랑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마저 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걔도 두 사람을 따라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든 짐을 챙긴 후 채원과 윤수는 경호를 찾아가서 남은 품삯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채원이 방문을 닫으면서 그만 개를 실수로 방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경호를 찾아 나섰습니다. 잠시 후 경호가 들뜬 마음으로 사랑방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약효가 나타났을 것이다. 저 부인이 드디어 내 것이 되는구나. 경호는 잔뜩 기대해 찬 마음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채원이 아니라 자신이 기르던 큰 개가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개가 이상하게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준비한 약이든 닭다리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이었지만 개에게는 거꾸로 흥분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개는 갑자기 문이 열리자 미친 듯이 경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경호는 피할 새도 없이 사나운 개에게 덮쳐졌습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경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개는 경호의 얼굴과 몸을 핥히고 물어뜯었습니다. 경호의 얼굴은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도와주시오. 경호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호가 못된 짓을 하기 위해 하인들을 모두 미리 내보냈기 때문에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경호는 이제야 자신의 악행이 자신에게 되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 나의 죄를 벌하는구나. 내가 그동안 저질러온 악행들이 이렇게 되돌아오는구나. 바로 그때 채원과 윤수가 끔찍한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윤수가 개를 떼어내고 채원이 피투성이가 된 경호를 부축했습니다. 경호의 얼굴은 개에게 할기어져서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채원은 즉시 깨끗한 천을 가져와서 경호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서방님, 빨리 마을의 의원을 불러오세요. 채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윤수가 급히 달려가서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의원이 경호의 상처를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참 심하게 다쳤군요. 얼굴에 흉터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의원은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준 후 돌아갔습니다. 경호는 윤수와 채원이 자신을 구해준 것에 깊이 깨닫고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나쁜 마음을 품었는데도 이들 부부는 자신에게 해치려던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경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쁜 생각을 품고 있었소. 부디 용서해 주시오. 경호는 약속한 품삯은 물론이고 1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며 넉넉하게 돈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윤수는 나귀의 채원을 태우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부부는 가는 길 내내 수다꽃을 피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이 마당의 기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 마당이 땅콩 잎사귀, 고구마 줄기, 들깨대, 옥수수 줄기로 가득했습니다. 서방님,
이게 다 무엇입니까? 채원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윤수는 부끄러운 얼굴로 김 할아버지와 농사 지은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속아서 맛있는 농작물은 모두 빼앗기고 쓸모없는 줄기들만 가져오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채원은 윤수의 이야기를 듣고는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참 순박하시기도 해라.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웃집 김 할머니가 1년 동안 자신의 아이를 정성껏 돌봐준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감수할 만했습니다. 그런데 채원은 마당 가득한 줄기들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아, 어쩌면 좋은 일일지도요. 윤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호의 얼굴은 개에게 할기어져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울 만큼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채원은 즉시 깨끗한 천을 가져와서 경호의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서방님, 빨리 마을의 의원을 불러오세요. 채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윤수가 급히 달려가서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의원이 경호의 상처를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참 심하게 다쳤군요. 얼굴에 흉터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의원은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준 후 돌아갔습니다. 경호는 윤수와 채원이 자신을 구해준 것에 깊이 깨닫고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나쁜 마음을 품었는데도 이들 부부는 자신에게 해치려던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주었던 것입니다. 정말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경호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쁜 생각을 품고 있었소. 부디 용서해 주시오. 경호는 약속한 품삯은 물론이고 1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이라며 넉넉하게 돈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결국 마당 가득했던 줄기들이 모두 팔려나갔습니다. 윤수가 집으로 돌아올 때는 50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윤수가 그 많은 돈을 받는 것을 보고 무척 후회했습니다. 내가 괜히 윤수를 속여서 곡식만 가져가고 정말 귀한 것을 놓쳤구나. 하지만 이제 와서 윤수에게 가서 내 것도 좀 달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처음부터 윤수를 속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동네에서 면목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수는 벌어온 돈을 모두 채원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부인, 이 돈은 모두 부인께서 관리하시오. 채원은 돈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서방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부자가 되었네요. 윤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없지 않소. 채원이 윤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순박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니 하늘이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만약 서방님이 욕심을 부리고 남을 속이려고 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윤순의 집은 채원이 유모일로 번 돈과 땔감 판 돈을 합쳐 넉넉하게 살 수 있을 만큼 큰 재산이 모였습니다. 윤수와 채원은 더 이상 가난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채원은 그 돈으로 먼저 집을 수리했습니다. 윤수와 채원, 그리고 그들의 아들은 이제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던 부부가 마침내 넉넉하고 풍요로운 살림을 꾸리게 된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오자 윤순의 가족은 더 큰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채원은 더 많은 땅을 사서 제대로 된 농사를 짓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수도 이제는 속지 않고 똑똑하게 농사를 지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순의 가족이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을 보고 신기해했습니다. 최경호도 얼굴의 흉터가 아물고 난 후 마음까지 깨끗하게 고쳐먹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소작인들에게 품삯을 제대로 주기 시작했고
젊은 안들을 괴롭히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개에게 물린 일이 그에게는 하늘이 내린 경고였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사람들에게 바보라 불리던 윤수가 순수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재산이 아니라 인간의 선함에 있음을 보여준다. 채원 또한 아름다움 뿐 아니라 지혜와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인물로 남편을 존중하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깊은 감동을 준다. 이에 대비되는 탐욕스러운 최경호와 이웃의 간사한 행동은 결국 스스로 화를 부르고 거짓과 욕심이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진리를 드러낸다. 마른 나무가 뜻밖의 제물이 되는 장면은 하늘이 착한 마음씨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상징으로 선한 사람이 결국에는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아름답게 표현한다. 이처럼 이야기는 악을 꾸짖고 선을 칭송하며 사람들에게 언제나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깊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나귀가 전한 운명의 실. 옛날 옛적 조선 중엽 어느 한적한 산골 마을 근처에 울창하고 신비로운 작은 숲이 하나 있었어요. 숲은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반짝이는 듯했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나뭇가지가 살랑거려 마치 속삭이는 소리처럼 들리곤 했지요. 그 숲 깊은 곳 16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처자가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어린 처자의 이름은 채련이었답니다. 채련은 걸음을 멈추고 작은 연못을 발견했어요. 연못가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안으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딸이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로 매일같이 괴롭힘을 받고 있어요. 이번에는 밖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집에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채련의 옷차림을 보면 그녀가 분명 가난한 집 출신은 아님을 알 수 있었어요. 입고 있는 저고리와 치마는 보통 농민이 한 달 동안 벌어야 살 수 있을 만큼 값비싼 옷이었지요. 하지만 고운 옷차림에도 채련의 눈빛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조선시대의 치안은 결코 좋지 않았어요. 젊고 아름다운 처자가 혼자 깊은 산중에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었지요. 혹시라도 나쁜 마음을 품은 자가 나타나 해를 끼친다면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답니다. 숲속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숨은 위태로운 기운이 채련을 더욱 조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켠에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가 반짝이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채련은 연못가에 앉아 울면서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용기를 다잡았지요. 채련이 혼자서 슬픔에 잠겨 울고 있는 동안 어디선가 한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처자야, 혹시 길을 잃었느냐? 갑자기 채련의 귀 옆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채련은 깜짝 놀라 뛸 듯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나, 누구세요? 하지만 채련이 돌아보니 그곳에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하얀 수염과 하얀 머리를 한 자상해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채련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집을 나온 것입니다. 한양에 가서 세상 구경을 해보고 싶어요. 이 신비로운 인물은 흉악한 도적이 아니라 마치 신선처럼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함이 가득했고 채련을 보는 눈빛에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채련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말에 사람의 마음은 얼굴을 보고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좋다고 해서 반드시 마음씨도 좋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어린 것이 벌써 집을 나올 생각을 하다니 한양에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한양이 여기서 얼마나 먼 곳인지 아느냐? 노인의 질문에 채련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한양이 얼마나 먼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저희 아버지께서 장사를 위해 한양에 가실 때는 한 달이면 다녀오시더라고요. 역시 채련의 아버지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옷차림이 그토록 화려했던 것입니다. 노인은 큰 돌을 찾아 앉으며 채련에게 말했습니다. 처자야, 네 아버지가 한 달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남자이고 또 장사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너 같은 어린 처자가 혼자서 그런 먼 길을 떠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혹시 내가 나쁜 마음을 품은 자라면 너에게 어떤 일을 저지를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어서 집으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채련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절의 스님께서 저에게 복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 새어머니가 저를 바보와 혼인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집을 나온 것입니다. 노인과 채련은 연못가에 나란히 앉아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련의 사연이 모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채련은 근처에서 가장 부유한 상인인 김진사의 딸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젊을 때부터 타고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는 땅도 많이 소유하고 있어서 지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매우 성공한 상인이기도 했습니다. 김진사는 어려서부터 집안이 부유했고 게다가 장사에도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이미 젊은 나이에 심리안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습니다. 돈이 많았던 김진사는 양반집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온순하고 글도 잘 아는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녀의 용모가 그리 뛰어나지는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간에는 남자치고 바람 피우지 않는 사람은 없다. 만약 바람 피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그럴 마음은 있어도 그럴 용기가 없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이 너무 평범한 용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진사는 집에 있을 때는 부인을 잘 대해주었지만 장사를 위해 한양에 갈 때마다 다른 여인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한양에 별장을 마련하고 그곳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들여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속된 말로 바깥에서는 꽃을 꺾고 집에서는 정실 부인을 둔다 라고 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남편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모른 척 했습니다. 이런 것을 편안한 삶을 살려면 때로는 참고 견뎌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김 부인의 현명한 처사 덕분에 그 집안은 오랫동안 평온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되었다면 이 가족의 결말은 그리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라는 것은 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야 재미있는 법입니다. 채련이 14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부인이 죽자 김진사는 당연히 한양에 두었던 젊은 여인을 정식 부인으로 맞아들였습니다. 김진사의 새 부인은 용모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검문, 바둑, 글씨, 그림에 모두 능했습니다. 사실 조선시대에는 여자는 재주가 없는 것이 덕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여인은 집에서 바느질이나 하고 머리나 빗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자는 용모가 곧 재주라는 말도 그런 의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의 검은고, 바둑, 글씨, 그림에 모두 능한 여인은 두 가지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양반 집안 출신이거나
다른 하나는 불행하게도 기방의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조선시대의 기방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저급한 곳과는 달랐습니다. 기방은 오늘날의 고급 사교 클럽 같은 곳으로 기생들의 주된 역할은 손님들과 함께 시를 짓고 노래를 부르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시대의 유명한 기생들, 예를 들어 황진이, 논개 같은 분들도 모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미모만으로가 아니라 뛰어난 예술적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것입니다. 김진사의 새 부인인 박씨는 기방 출신으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말솜씨도 뛰어나서 김진사를 완전히 매혹시켰습니다. 김진사는 박씨를 기방에서 빼내기 위해 상당한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김진사의 첫 번째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김진사는 드디어 박씨를 정식 부인으로 맞아들여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씨가 김씨 집안에 들어왔을 때는 처음에는 상당히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자신의 출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실 소생 자녀들에게도 비교적 정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1년 전 박씨가 김진사에게 아들을 낳아주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선시대 사극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어미가 귀해지면 자식도 귀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은 박씨는 집안에서의 지위가 크게 올라갔고 그에 따라 행동도 당당해졌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원래 아들 하나와 딸 하나가 있었는데 큰아들은 이미 장가를 들어 분가했습니다. 이제 집에는 전실 부인이 낳은 자식 채련만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진사가 장사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박씨는 자신이 낳은 아기를 돌보면서 채련을 불렀습니다. 채련아, 이리 와서 이 더러워진 옷들을 모두 빨아라. 빨래 같은 일은 평상시에는 하녀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씨가 갑자기 채련에게 빨래를 시키는 것은 분명히 괴롭히려는 의도였습니다. 채련이 말했습니다. 새어머니, 아버지께서 한 열을 두지 않으셨나요? 새어머니 방의 춘희는 어디 갔나요? 춘희는 박씨의 몸종이었습니다. 이 이름을 듣자 박씨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정말 살림살이를 모르는구나. 춘희, 그 계집배에게 한 달에 면양씩 주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집은 밥도 먹기 어려운 판에 어디서 한열을 둘 돈이 나오겠느냐. 채련은 태어날 때부터 돈이 없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돈을 잘 버는데 집에 돈이 없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새어머니께서 농담하시는 것 아닌가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돈을 잘 버시는데 집에 돈이 없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김진사는 박씨를 집배드인 후에도 본래 습성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개는 똥을 먹는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는 말처럼 김진사는 또다시 한양에서 다른 여인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번에는 기방에서 박씨보다 더욱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이번에 만난 젊은 여인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거의 다 털어넣었습니다. 이제 김진사는 한양에서의 새로운 사랑에 완전히 빠져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머문 지 거의 1년이 되도록 집에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남겨진 박씨는 엉망이 된 상황을 혼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녀가 생활에 불만을 느끼는 것도 이해할 만했습니다. 박씨는 마음속에 쌓인 불만 때문에 그리고 자신에게도 이제 아들이 있다는 이유로 채련을 매우 미워했습니다. 이날도 채련이 빨래, 심부름을 거부하자 박씨는 화가 나서 채련을 연마을 지주의 바보 아들과 결혼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씨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전적으로 혼인 지참금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 같았으면 김진사가 절대 동의하지 않았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첫째, 김진사는 집안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양에서 새로운 사랑의 달콤함을 즐기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둘째, 김진사에게도 이제 정말로 돈이 없었습니다. 지주집 바보들이 몇백 냥의 지참금을 준다면 그것으로 또 몇 년은 한양에서 호화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진사는 편지를 통해 이 혼인을 승낙했습니다. 채령같이 아름답고 교양 있는 처녀가 어떻게 바보와의 혼인을 달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이 억지 혼인을 피하기 위해 채련은 몰래 집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채련의 이야기를 다 들은 백발노인은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참 후에 노인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처자야,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채련은 눈을 깜빡이며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께서 절대 나쁜 분이 아니라고 확신해요. 오히려 하늘에서 저를 도우라고 보내신 신선님 같으세요. 노인은 채련의 순수한 말에 빙긋이 웃었습니다. 하하, 아가야. 내가 신선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것은 너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다. 내 사연을 들어보니 정말 곤란한 처지에 있구나. 집에 있으면 새어머니가 억지로라도 너를 바보와 혼인시킬 것이고. 맞아요, 할아버지. 그래서 제가 집을 나온 거예요. 하지만 채련아, 네가 이렇게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은 바보와 혼인하는 것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다. 이대로 계속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단다. 내게 가장 좋은 길은 믿을 만한 남자를 만나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그래야만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말은 일리가 있었지만 채련은 여전히 답답한 마음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 밖에 나왔어요. 밖에서는 할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디서 믿을 만한 남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노인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단다. 내가 하나 물어보겠는데 너희 집에 20살이 넘은 늙은 나귀가 한 마리 있지 않느냐? 채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정말로 그런 늙은 나귀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나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혼수품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백발노인이 어떻게 자신의 집 사정을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지 채련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집 일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노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가야, 그런 자세한 일은 묻지 말아라. 네가 나를 신선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미리 아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라. 처자야, 만약 나를 믿는다면 내 말대로 해보아라. 지금 집으로 돌아가서 그 나귀를 몰래 데리고 나와라. 너는 믿을 만한 남자를 어디서 찾느냐고 했는데 그 나귀가 있으면 된다. 나귀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사흘 후에는 분명히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의 말은 듣기에 매우 이상했습니다. 나귀가 어떻게 남편감을 찾아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지금 채련의 처지로서는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이 노인이 진짜 신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지금 당장 갈 곳도 없으니 한번 시도해 볼 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련은 노인의 지시대로 그날 밤 집으로 몰래 돌아가서 그 늙은 나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나귀는 자유의 몸이 되자
채련을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늙은 나귀가 걷는 길이 모두 안전한 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채련은 길에서 나쁜 사람을 한 명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 되면 나귀는 항상 하룻밤 묵을 수 있는 마을이나 주막을 찾아주었습니다. 이렇게 사람 한 명과 나귀 한 마리가 사흘 동안 길을 걸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늙은 나귀는 한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한 집 대문 앞에서 멈춰 서서는 아무리 달래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채련은 생각했습니다. 노인께서 나귀가 좋은 남자를 찾아줄 것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귀가 멈춰 섰으니 혹시 여기가 그 장소일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채련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신가요? 저는 길을 가던 사람인데 물 한 모금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잠시 후 대문이 열리면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어쩐 일로 혼자서 이런 곳까지 오셨나요? 요즘 세상이 불안한데 어서 안으로 들어오세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뭔가 드실 것을 준비해 드리겠어요? 대문을 연 사람은 16 정도의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이 총각은 얼굴이 깨끗하고 잘생겨서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채련의 가슴이 갑자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된 것 같다. 그 노인 할아버지 말이 정말 맞았구나. 우리 집 나귀가 정말로 좋은 남자를 찾아주었네. 이 이야기가 일어난 때 채련의 나이는 16이었습니다. 이 나이의 처녀들은 사랑에 대한 꿈이 가장 많을 때입니다. 채련은 이 총각에게 완전히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총각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자상한 노부부가 채련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집주인 영감이 채련이 데려온 나귀를 보고는 크게 놀랐습니다. 왜인지 이 영감은 그 나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가씨, 이 나귀가 아가씨 것입니까? 영감이 나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치 연인을 보는 것 같아서 채련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 나귀는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시집 때 가져오신 혼수품이에요. 영감님, 왜 이 나귀에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나요? 영감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혹시 아가씨 어머니 성함이 이월화가 아니십니까? 맞아요. 영감님,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아, 월화야. 월화? 20해 만에 다시 소식을 듣는구나. 그런데 벌써 세상을 떠나셨다니. 분명히 이 영감은 채련의 어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채련의 어머니가 김진사와 혼인하기 전에 이 영감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영감의 이름은 허생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산에서 채련의 어머니를 위험에서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채련의 어머니가 허생원을 만났을 때도 16살이었는데 허생원이 젊을 때 잘생겼고 게다가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기도 해서 두 젊은이는 몰래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채련의 어머니는 허생원과 만나기 위해 자주 산속절에 다녀야 했는데 그 절이 집에서 수십 리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 먼 길을 걸어서 갈 수는 없으니 어린 나귀를 타고 약속 장소에 나갔던 것입니다. 비록 두 젊은이가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허생원의 신분이 너무 낮아서 채련의 어머니와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허생은 채련의 어머니와 격이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운명을 따지는 조선시대의 관습에 따라 채련의 어머니는 결국 김진사와 혼인했습니다. 그 잊을 수 없는 첫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채련의 어머니는 그 어린 나귀를 혼수품으로 삼아 평생
곁에 두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20해가 지났고 채련의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 나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한 인연인지 아니면 그 나귀가 정말 영특한 것인지 어쨌든 그 나귀는 채련을 데리고 어머니의 첫사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정체를 확인한 후 채련은 모든 경계심을 풀고 자신이 집을 나온 경위를 허생에게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허생원은 옛 연인의 딸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딸아. 이제 아무데도 갈 필요 없다. 우리 집에서 지내거라. 이렇게 해서 채련은 허생원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대문을 열어준 그 잘생긴 총각은 바로 허생원의 아들이었습니다. 허총각은 용모가 뛰어났지만 눈이 너무 높아서 아직까지 장가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채련 처녀는 진짜 양반집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용모도 아름다웠고 교육도 잘 받았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허총각은 채련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어차피 채련이 나귀를 데리고 집을 나온 목적 자체가 좋은 신랑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채련과 허총각 사이에는 남녀의 정이 서로 통했습니다. 두 젊은이가 이렇게 서로 마음에 들어했으니 허생원도 기꺼이 이들의 혼인을 허락했습니다. 비록 채련이 혼인할 때 아버지에게 알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이들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허총각과 채련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달콤한 신혼생활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채련이 좋은 남편을 찾도록 도와준 그 백발의 노인은 과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신선이었을까요? 이것은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혹시 정말로 하늘에서 착한 채련을 도우려고 신선을 보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지나가던 노인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처녀를 도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련이 결국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것이 우연인지 운명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가는 용기와 진정한 사랑을 알아볼 수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채련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강제 혼인의 위기에서 벗어나 진짜 사랑을 만났고 어머니의 첫사랑이었던 분의 보살핌을 받으며 새로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늙은 나귀는 어머니와 딸 두 세대에 걸친 사랑의 증인이자 안내자가 되어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16세의 철련이 어려움 속에서도 용기와 지혜로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과 계모의 학대, 그리고 강제로 정해진 혼인이라는 억압적인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았다. 이는 우리에게 나쁜 상황과 부당한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말고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또한 신비로운 노인과 오래된 당나귀를 통해 나타난 운명의 인도는 삶 속에서 현명함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사랑과 진실한 관계의 가치를 강조하며 남을 존중하고 착한 마음으로 행동할 때 비로소 행복과 안전을 찾을 수 있음을 가르친다. 악을 경계하고 선을 추구하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이야기이다.